지난 시간에 기업까지 했었죠. 나머지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그 만족감이라는 척도가 불분명하죠. 사실 계속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마치 전투력처럼 만족감도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실수로 리얼 넘버로 표현하려고 했으나 그게 좀 무슨 의미냐, 만족감이 130.2인 거랑 130.5는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의미가 있냐. 그리고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만족감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셀프 리포팅으로밖에 알 수가 없죠. 드러날 수 있는 건 선택뿐인데 선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뭐를 뭐보다 더 좋아한다, 오더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얘보다는 얘를 더 좋아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까지밖에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서수라고 불리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디널 넘버 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입각해서 문제들을 풀었는데 결과가 심각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거기에 나중에 다시 이제 서수적인 넘버가 아니라 이제 기수적인 넘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숫자들이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 타임이 오는데 그거는 확률을 도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여보내게 됩니다. 확률을 하게 되면 그 이제 확률 변수를 곱해야 되거든요. 숫자의 크기를 반드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아무튼 소비자 문제는 아주 난리예요, 난리. 쉽게 말해서 아주 뾰족하게 요거다 싶은 이론이 썩 만족스럽진 않은데 기업은 얘기가 달라요. 기업은 거의 이윤극대화라고 하면 거의 다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기 이익이죠.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굉장히 미세한 조정들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술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 중에 사실은 기업이 가장 최신의 그러니까 등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형태의 조직입니다. 근대 산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대 이 기술 발전은 이런 기업 시스템, 기업 제도의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통해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거시 안정성을 유도하며 분배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시장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요. 시장이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혹은 시장이 해도 되긴 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에 정부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직접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공사 같은 걸 통해 개입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합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퍼블릭 굿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업이 이제 생산할 경우 썩 유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성격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예요. 이것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공공 부문에 있던 게 민영화되기도 하고 뭐 흔하진 않지만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날 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기래도 국방이나 외교를 이제 사기업이 담당한다는 것도 아직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걸 하는 나라도 거의 없고 외교를 뭐 어디 무슨 금융회사한테 맡기고 이러면 뭔가 되게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치안이나 소방, 치안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확실히 사기업이 들어갈 여지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사설경비 업체 같은 경우 치안이 담당하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 있고, 소방도 우리는 완전히 이제 국가가 담당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마치 이런 사설 치안처럼 사설 소방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좀 기괴한 장면들을 볼 수도 있죠. 그 서비스에 가입한 집만 막 열심히 진화를 하고 있고 옆에 불을 타는데 내비두고 있는 그런 사진들도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건 제도의 산물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그러니까 국내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해외의 가계 기업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국내 부문과 수출 수입 그리고 해외 금융 거래를 통해서 국내 경제와 그 상호작용을 합니다.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해외 부분 간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세계화라고 부르죠. 혹은 전지구화라고도 하고. 국제경제 파트에서 많이 다룹니다. 우리도 이걸 약간 다룰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시장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재화 서비스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즉 상품의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재화는 유형의 상품,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입니다. 형태는 없지만 유용한 것들. 재화는 형태는 있는데 유용한 것들이죠. 요런 게 재화라고 할 수 있으면 서비스는 운수업 같은 거죠. 위치를 옮긴다. 이건 되게 유용한 거지만 그 위치를 옮긴다는 그 자체는 눈에 띄지 않죠. 공급자는 국내 기업이고 소비자는 국내 기업을 뺀 나머지 전부입니다. 가계, 정부, 해외 부문의 가계, 정부, 그리고 중간재로서 기업이 또 기업의 그 생산품을 소비하기도 하죠.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에 필요한 상품과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계가 노동력이나 저축을 공급하고 기업이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시장은 이제 국내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과 주식이 소비되는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주로 그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는 측이 될 것이고 소비자는 기업, 정부, 해외 부분. 얘네들도 이제 각자 자신의 금융 자산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보게 되면 일단 들어오는 화살표랑 나가는 화살표의 사이즈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일단 유지 가능하려면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더 크면 점점 비대해져서 무한히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나가는 게 더 크면 무한히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 순환 구조가 유지되려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같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돼요. GDP는 그러한 전체 흐름의 크기 자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문들이 시장에서 막 순환하고 있을 때 GDP는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소비되는 측면으로만 쭉 측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을 기준으로도 측정할 수 있고, 사실은 만약에 누락 없이 전부 다 측정한다면 지출 기준으로 하든 소득 기준으로 하든 크게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 기준으로 따를 수 있고, 즉 그 해에 생산된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의 가치합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통계적으로 정확히 측정이 됐다면 셋 다 값이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통계 오차 때문이죠. 그래서 부문마다 좀 강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뭐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잘 잡히고 그런 것들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실제 GDP를 측정할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전부 다 각각 측정한 다음에 서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룰들은 알기 쉬운 경제지표 그 PDF 링크 올렸었죠. 그걸 보시고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집계하는지 되게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2013년에 그런 세 가지 측면으로 측정한 이제 GDP의 예입니다. 조고요. 1428조, 1428.3, 1428.4 세 개 다 같네요. 이 경우는 지금 같아 보이나 지금 여기 보정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0.2조 정도 오차가 난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지금 오차가 없나 봐요. 그런 부분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이건 생산한 가치량이니까 산업 부문별로 쭉 계산했죠. 그 다음에 분배는 이제 모든 그 요소들이 얻게 되는 그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지출은 각 경제 주체들이 지출한 액으로 다 합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GDP. 자,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표입니다. 이 GDP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단순 번역어예요. 국내 총생산이죠. 그래서 국내 도메스틱, 그로스, 생산, 프로덕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연간이고요. 분기로도 쓸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 그래서 도메스틱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영토 안에서 일어났으면 해외 법인이 들어가서 해도 GDP 잡힙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하게 되면 그 나라의 GDP 잡히지 우리나라 GDP 안 잡혀요. 그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GNP와의 차이예요. 새로 생산한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에 걸쳐서 만들고 있으면 그 해 그 가치를 추가한 그 부분만 넣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서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단위를 통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출 기준으로 봤을 때 GDP 공식 되게 많이 쓸 공식이에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빼기 IM. 그래서 C는 소비 지출량, I는 투자 지출량, G는 정부 지출량, X는 수출량, IM은 수입량입니다. 그래서 수입이기 때문에 그 자금 흐름의 방향이 반대여서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재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형의 것들이고 유용한 겁니다. 유용하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유용도를 이렇게 막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게 유용하기 때문에 거래된 거죠. 만약에 아무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면 거래가 안 되겠죠. 시장에 내놔도. 그래서 거래되는 것들, 즉 유용한 것들 중에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형태와 물리량 같은 걸 갖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형태가 없지만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진짜 형태가 없는 것도 있어요. 정말 앉아서 심리 상담만 해줘도 그것도 되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죠. 멘토링을 한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겉보기엔 오고 간 게 없어 보이죠. 그냥 말만 오갔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뭔가 유용한 걸 주기 때문에 기꺼이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이발 같은 거 하는 거지만 여기서 이발 서비스 핵심은 가위나 그 이발 도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재화죠. 그걸 가지고 머리카락을 미장원에 가기 전에서 미장원에 간 뒤의 상태로 바꿔주는 그 부분은 형태가 없잖아요. 그런 걸 서비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뭐든지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인간 노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언가 인간이 행동을 함으로써 가치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한 가치량을 부가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수라는 사람이 5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철을 구해서 그걸 잘 가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 자동차가 12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된다면 이 사람이 창조한 부가가치는 700이죠. 7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500만 원짜리 철을 조달한 걔네들이 창조한 가치예요. 철수는 이걸 가지고 500만 원짜리를 가지고 1200만 원 만들었으니까 700만 원의 가치를 추가한 거죠. 이게 밸류 에디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정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추가를 하는 거죠. 물론 그 가치는 나는 정말 1년 내내 열심히 했는데 가치가 되게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가치를 한 게
그 물건에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 평가되는 수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 열심히 그 사람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그게 한 달에 끝나는 일이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의 가치밖에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내가 여기다 노동을 이렇게 투입한다고 해서 제대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유통하면서 가치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차의 가치나 숟가락의 가치, 그리고 미용 서비스의 가치 같은 것들은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자동차도 유용하고 숟가락도 유용하죠. 그럼 얼마나 유용한데? 이거를 소비의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가면 편리하게도 얘네들을 공통된 단위의 숫자로 바꿔줘요. 그게 바로 가치 단위입니다. 보통 가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치의 질, 그러니까 자동차가 제공하는 그 유용함과 미용 서비스 유용함, 뭐 숟가락의 유용함, 비행기 유용함은 다 다르지만 교환을 할 때는 교환할 수 있도록 같은 단위 숫자로 바꿔주는 메커니즘이 시장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 단위이고 그게 바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미용 서비스의 가격을 합산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미용 서비스는 자동차 몇 퍼센트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그렇다면 모든 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합산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다 합산한 게 바로 GDP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생산된. 그래서 결국은 그 경제가 얼마나 활동적이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1차적 지표가 되는 거죠. 미국의 2013년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부가 창출한 부가가치고 이 부분은 가게가 창조한 부가가치고 이것은 기업 부분이 한 부가가치. 기업 부분이 부가가치의 주체에서는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생산활동은 기업이 주로 많이 담당하니까 발전국가에서는. 지출 기준으로는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거는 투자 지출, 그리고 이거는 소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지출의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짱짱짱짱 빗금 그어진 거는 사실은 소비 지출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은 경상 적자이라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두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구성은 다르더라도. 왜냐하면 사실 이건 항등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GDP라는 놈은 이런 기준으로 하든 저런 기준으로 하든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상의 경제가 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뭐 아메리칸 철광석 회사가 이제 철광석을 캐서 스틸을 만들어. 아닌가? 아, 얘는 캐서 철광석을 만들어. 얘는 철광석을 사서 스틸을 만들어. 철강을 만들어. 아메리칸 모터스는 철강을 받아서 자동차를 만들어. 그냥 꼴랑 요것만 있는 경제라면 이 경제의 GDP는 어떻게 측정되느냐? 자, 지금 이 원광석 회사는 일단 원자재를 캐니까 중간재가 없죠. 중간재 없는 상태에서 임금 주고 노동력을 구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빌린 것에 대해서 이자를 갚고 뭐 지대를 갚고 뭐 이윤을 지불하고 해서 결국 다 들어간 지출은 4,200이에요. 그렇게 해서 4,200의 가치를 가지는 이제 철광석을 생산했어요. 얘는 그 4,200의 철광석을 받아서 결국 이러저러한 지출 항목을 지출하여 9,000, 이런 걸 지급하고 나서 9,000의 가치를 가지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에디드한 가치는 9,000 빼기 4,200인 4,800이죠. 거기에 자동차 회사는 이 스틸 9,000 가치를 가진 스틸을 받아서 이러저러한 항목으로 지출하고 지급하여 21,500의 가치를 가진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아메리칸 모터스가 부가한 가치는 그렇죠. 12,500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계산해도 대차대조표상 틀린 게 없어야 돼요. 밸류 에디드로 합쳐도 21,500. 최종재 한 놈 가치만 해도 됩니다. 그 최종재 가치만을 합해서 구할 때는 중간재는 다 빼야 돼요. 합칠 때.
왜냐하면 최종재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그 각 경제 주체에게 지급된 것들을 합쳐도 이거는 이제 분배 기준으로 합친 거죠. 소득 기준 같아야 됩니다. 결국 지불됐다는 건 누군가한테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을 수밖에 없죠. 지출과 소득은 완전 동전의 양면이니까 가다가 증발했다 이런 모를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거나 무시할 정도죠. 그리고 불법적인 것도 이제 GDP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는 금고털이범이다. 얘도 수입은 있겠죠. 얘도 연봉에 해당되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살지만. 그리고 뭐 방 안에서 대마를 키워 팔았다. 이것도 생산활동이긴 하죠. 불법이지만. 그리고 뭐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강도다. 옛날 강도질했다. 얘도 수입은 있겠죠. 연봉이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그럼 GDP 합쳐야 되냐? 이 중에 일부는 합칠 필요가 없고 어떤 건 합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요 세 가지 Q1, 3, 4는 단순 이전이잖아요. 여기 있는 돈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을 맞았어, 강도를 맞았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100만 원이 강도한테 간 거죠. 밸류가 추가된 게 없죠. 강도가 거기서 뭔가 조미료를 가했더니 뺏었던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되고 이러면 모를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단순 이전은 가치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GDP 안 잡혀요. 잡을 필요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불법이지만 상품을 만든 이 케이스는 안 잡으면 오차로 어떻게든 잡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불법적으로 몰래 파는데 성공하고 안 들켰다 쳐요. 회수가 안 됐어.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이 재료값이 있을 것이고 거기다 자신의 노동을 해가지고 밸류가 에디드 된 상태를 팔아서 그걸 나는 수입을 얻어서 이제 그걸로 밥도 먹고 쌀도 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소고기도 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GDP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경제활동에 들어간 거예요.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추정해서라도 잡기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오차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산활동에 해당되는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횡령절도 뇌물 같은 단순 이전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GDP 계산할 필요도 없고 포함하더라도 제로섬으로 어떤 쪽에 둘이 쌩쌩해서 지워집니다. 거기에 이제 중고거래나 중간 투입물 같은 경우는 중복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나라에 있는 것도 다 합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물론 거기서 부과되는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건 별개긴 하지만 단순히 중고품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치가 창조된 걸로 보게 되면 마치 그걸 하나 더 만든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잘못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GDP를 이제 계산해 보면 좀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GDP의 범위에 대해서도 되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의 친척인 C라는 사람이 B를 자가용으로 집에서 A 대학교까지 태워줬어요. 그냥 태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그거랑 택시 기사인 C가 B라는 사람을 택시로 집에서 A 대학교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았어요. 자, 이 돈 받은 거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같죠. 서비스의 내용이 똑같은데 하나는 GDP에 잡히고 하나는 안 잡힙니다. 그쵸? 그거 알고 있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픽업해주고 이거 5,000원인데 택시비로 하면서 적립하거나 신고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GDP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이건 잡힙니다. 그럼 만약에 모든 경제가 나머지는 다 똑같고 오로지 그러니까 어떤 경제 카피 앤 페이스트 됐어. 완벽히 똑같은데 딱 한 이벤트만 요게 바뀌었어. 이렇게. 그러면 그 경제는 이 경제의 GDP가 2만 원 더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근데 경제 내용적 유용성의 사이즈에서는 차이가 없겠죠. 나머지 모든 게 동일하다면. 그냥 얘도 같은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다만 이거는 이 C라는 사람이 B한테 서비스를 단순히 준 거고 얘는 등가 교환을 한 거죠. 그래서 GDP는 등가 교환을 한 거에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제가 비슷한 질의 서비스라고 해도 그것을 그냥 주는 게 좀 많은 문화라면
똑같은 경제여도 GDP가 다르게 잡힐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 가족제도나 마을 공동체 개념이 강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주는 거. 단순히 선물을 한다든가. 아니 심지어는 선물이 돌고 돌 수도 있어요. 이렇게. A가 B한테 선물을 주고, 우리 축의금 제도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 축하할 일 있을 때 주고 그때 왕창 받죠? 그다음에 이 사람도 이제 지인들이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으면 계속 주잖아요. 새로 그냥 그렇게 돌죠. 그런 것처럼 서비스도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 경제도 인류학적으로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주목한 경제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GDP의 범위가 뭐 칼같이 딱 맞춰지는 게 아니다. 거래되는 것으로만 잡힌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통계는 유용하긴 하지만 인간의 물질적인 모든 걸 포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래되는 것만 포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용한 것들,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 오로지 상품 거래에 해당되는 것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는 아직도 상품 거래가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 가게 낸 서비스들은 그게 더 심하죠. 그 외에도 그런 식으로의 근원적인 문제도 한계도 갖고 있지만 분배, 환경 문제, 복지 같은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칭해서 행복도 같은 것을 할 때는 GDP가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GDP가 엄청 낮으면 좀 안 좋을 확률이 높긴 한데 행복도 측면에서 그걸 또 깔끔하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조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행복도와 직결되는 좋은 보조지표는 아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행복도가 총체적인 행복, 그 사회 구성원 행복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그래서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경제학적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집계하는 총생산 지표에는 GDP 외에 GNP나 GNI, GDI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대체로 이렇게 된 겁니다. G는 총이고 총이 붙죠. 대부분 다 총이 붙어요. 그 다음에 D가 붙으면 영토 기준으로 설정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붙으면 그 주체의 소속 국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내셔널리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GNP로 잡으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다 플랜트를 지어서 뭐 대형 댐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GNP에는 잡힙니다. GDP는 그 나라 GDP에 잡혀요. 그 댐을 건설한 국가에 잡혀요. 그 다음에 생산물의 가치 기준으로 하면 P가 붙고 인컴 소득 기준으로 하면 I가 잡혀요. 이것도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GNI를 많이 잡고 소득은 아무래도 내셔널리티를 따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니까 프로덕트 기준으로 볼 때는 GDP로 많이 봐요. 그런데 옛날엔 GNP를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건 GDP인데 왜냐? 내셔널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한 타겟을 삼는 것들이 보통 거시경계 그 국가 안에서의 거시적인 활동 상황을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외국계 회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댐을 지어주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댐을 짓는 생산활동 때문에 파생적으로 뭐 그 근처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되거나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소비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노동자가 해외에 가서 노동을 한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벌고 열심히 소비한다고 해도 그쪽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우리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물론 송금을 하는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그쪽에서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GDP가 좀 더 경기를 보기에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보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1990년대 일이에요. 그래서 GDP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국제 소득 지표들이 있어요.
GDP, GNI, NNI, NDI, NI, PPI, PDI, PADI. 우리는 GDP를 볼 겁니다. 주로. 항상 별 소득 없이 국내 총생산 뭐 아니면 경제 성장 이런 걸 하면 다 GD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값을 GDP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국민소득 지표가 가능하다는 것은 명심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알기 쉬운 경제지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GDP 이제 국민소득 통계의 기본으로 사용된 이유는 국내 경기나 고용 사정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의 영토 범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GDP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래도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계가 있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진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지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경제활동이 활발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이것만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면 GDP를 맨 처음 봐야 돼요. 그래서 경제 수준 뭐 위키나 그래서 무슨 국가를 가면 GDP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국가 안에서도 연간 이제 GDP가 얼마나 어떤 양상을 보이냐 하면 대부분은 GDP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GDP 자체의 수준을 보진 않고 GDP가 몇 % 늘었나를 봅니다. 그것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것도 경제 뉴스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정의 내려지는 거예요. N년도의 경제 성장률이다. 만약에 올해가 2018년이니까 2018년의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려면 2018년의 GDP에서 2017년의 GDP를 빼고 그것을 2017년의 GDP 베이스 이어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100을 곱하면 퍼센티지가 나오죠. 그래서 뭐 3.4% 성장했느니 뭐 2.9% 성장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계산하려면 2018년의 GDP를 알아야 되는데 2018년이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2017년까지 GDP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집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통계청에 가면 아마 2016년 GDP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이미 나왔을 수도 있겠네. 2017년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칼같이 1월 1일 되자마자 딴 하고 나오진 않아요.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실질 지표냐 명목 지표냐입니다. 물가 수준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단위는 화폐 단위잖아요. 가격 단위인데 문제는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100원으로 살 수 있는 유용한 것의 사이즈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보통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점점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폐 단위는 다른 단위와 달리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근데 길이나 질량 단위는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1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정했던 그 표준이 아직도 정확한데 100년 전의 달러는 지금의 1달러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 측정 GDP만으로는 실제 생활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기 불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는 80286이라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AT라고도 불렸는데 얘가 한 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 대가 있는 경제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2017년에 50만 원짜리 옥타코어라는 CPU를 가진 게 3개가 있는 50만 원이니까 다 합쳐보면 150만 원, 이건 900만 원. 야, 이쪽 훨씬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게다가 이거 물가 차이까지 감안하면 더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물가가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17년 원 단위로 바뀌면 이 300만 원은 1000만 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물건은 AT가 이거 몇백만 대까지는 한번 버티겠지만 아무튼 수천 배, 수만 배 빠르거든요. 2017년 컴퓨터가 88년도의 컴퓨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는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 숫자를 구하는 게 어려서 그렇지. 물가지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물가로 인한 변동을 없애줄 수 있어요. 제거해줄 수 있는데 일단 물가 계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렇게 물가의 효과를 가능한 제거한 지표를 실질, 리얼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GDP 가격에 물가를 보정해준 GDP를 실질 GDP라고 하고, 물가를 보정하지 않은 GDP를 명목 GDP라고 해요. 그래서 명목 GDP에는 언제나 인플레이션 효과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 GDP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어느 정도 제거돼 있어요.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열심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연도의 가격으로 환산해 주는 거예요. 원리는 보통 5년 주기로 환산합니다. 근데 이것도 왜 5년 주기로 할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기왕이면 그냥 조선시대의 한 시점을 기준 연도로 해서 그걸로 하지. 그러면 물가가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는 물건들, 예를 들어 쌀 같은 거는 물가가 그 아이디어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원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폰 가격을 하려면 그때 몇 냥이었는데 할 수가 없죠. 없었던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가치를 알려면 시장을 통해서 나온 그 평가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5년 주기로 해도 그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 그런 상품이 있을 수 있죠. 얘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3년 전에 발명됐다 칩시다. 그러면 5년 전 기준으로는 스마트폰의 물가지수가 나올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았던 상품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정하는 방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매뉴얼들 보시면 유사한 상품의 가격 따라가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스마트폰에 제일 비슷한 거를 찾아서 얘가 그때 물가가 얼마였으니까 그걸 역추적해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허술합니다. 그 오차는 그대로 영원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실질 지표에.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명목 지표와 실질 지표를 계산해 보면 기준 연도에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측정한 거니까.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물가가 명목 GDP보다 더 세게 평가가 되고 이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정이 된 거죠.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좀 떨어져서 이제 좀 깎여져요. 그러니까 기준 연도보다 전 시점이면 그 리얼 넘버로 바꿨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미래 시점, 기준 연도보다 미래 시점이면 가격이 깎입니다. 이거는 그 명목 실질도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가보면 물론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라는 이 나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겪었던 나라긴 하지만 리얼 GDP는 실질적으로는 별 적이 없지만 지금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노미널 GDP는 굉장히 상승한 것처럼 보여요. 고도 경제 성장한 것 같죠? 노미널 GDP만 보면.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질 지표로 보면 거의 성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네거티브 성장도 하고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나라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슬 연계 방법 같은 식의 이제 그런 추계를 사용합니다. 없었던 상품들을 추계할 때는. 디테일은 우리의 포커스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보정이 하나 있는데 국가마다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 사이즈를 면적도 있고 사람 수도 있는데 생산에서는 아무래도 가치의 기준이 근원이 사람에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1인당 GDP를 많이 써요. 그걸 GDP per capita라고 부릅니다. 1인당 실질 GDP가 그 국가의 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 지표예요. 실제로는 스위스 인구는 엄청 적기 때문에 총 GDP를 보면 스위스 GDP보다 한국 GDP가 더 높고 한국 GDP보다 중국의 GDP가 더 높지만 인구수 사이즈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인당 GDP로 계산을 하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무튼 거기에 그러면 국가 간 GDP를 비교하면 되겠네. 뭐 A라는 국가는 1인당 GDP가 5,000불밖에 안 되고 B라는 국가는 1인당 GDP가 5만 불이니까 10배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아닙니다. 또 왜냐하면
보통 GDP가 낮은 나라는 물가도 낮아요. 그래서 같은 5,000달러로 살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여행 가면 알게 되죠. GDP가 높은 나라 여행 가면 돈이 많이 들죠. 똑같은 밥을 먹든지 뭘 해도, 택시를 타도. 그런데 이제 GDP가 낮은 나라에 가면, 1인당 GDP가 낮은 나라에 가면 조금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GDP가 낮은 나라에 가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물가가 싸죠.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50원이야? 이디오피아 가면 커피가 진짜 맛있는데, 이디오피아가 커피 원산지잖아요. 이렇게 맛있는데 400원이야. 최고 비싼 카페 가도, 호텔 카페 가도 그렇습니다.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PPP입니다. 구매력 평가 지수라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물가 수준 차이가 1인당 실질 GDP에서 실질이라는 인플레이션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차이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근원적이죠. 분배, 복지, 환경제도, 문화 등 GDP가 원래 못 잡았던 건 역시나 못 잡습니다. 1인당 실질 GDP도. 그래서 언제나 보조 지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웰빙 지수, 세로 축은 웰빙 지수고요. 이건 셀프 리포팅으로 쟀습니다.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니? 뭐 이런 걸 이제 본 거고, 오른쪽은 1인당 GDP, 실질 GDP입니다. 보면 대략적으로 GDP가 높을수록 웰빙이 높은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되게 두리뭉실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는 정도에 비해서 행복도가 높게 리포트된 편이고, 이런 나라들은 이제 요 동네 나라들은 사는 수준에 비해서는 웰빙 지수가 좀 낮은 편이고, 뭐 이런 게 관측이 됩니다.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웰빙 생각해 보면 대략 어느 동네에 있는지 감이 오겠죠? 자, 그 다음 이슈는 실업률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거는 빠르게 훑고 있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실업률이라는 것은 취업하고자 하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그러니까 실업 상태라는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사실 얘도 정의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도 모호한데, 그래도 취업하고자 하나라는 이 의도가 갖고 있는 요거에 비해서는 덜 모호하죠. 둘 다 모호해요. 그래서 실업률의 측정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중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 시장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계속 걱정이 되죠.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아무튼 안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안 되면 뭐 옛날 사람들처럼 뭐 낙향해서 뭐 해야지, 뭐 풀이나 키워야지, 이런 게 안 되죠. 고도의 분업 체계이기 때문에 그 분업 체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좀 멀쩡한 삶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주요 수단이 제거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후생이 되게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시지표적으로는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도 되게 예민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지표는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통계청은 이것을 월별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는 걸 해서 32,000가구를 랜덤으로 뽑아낸 다음에 거기를 찾아가서 이내 경제활동 인구 몇 명이니, 비경제활동 인구는 몇 명이니, 취업자 몇 명이니를 셉니다. 물론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이럴 테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죠. 과거 매월 15일이 포함된 일요일부터 토요일 동안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분이 몇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제 몇 명이다 얘기하면 취업자 수 몇 명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뭐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 인구는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중에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일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게 노사분규 때문이냐, 일시적 사고 때문이냐, 이런 식으로도 물어봐서 여러 가지 설문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쭉 이제 다 체크하면 그렇게 해서 32,000가구를 모으면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의 여부,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뭐 18시간 이상 일했는데 무급가조 종사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뭐 가족들 가게를 봐준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노동이기 때문에 일시휴직자도 취업자로 들어가고, 실업자는 뭐 일주 기준 실업자, 이 기준은 뭐냐면 일주 동안 구직 활동했냐, 지난 일주 동안. 사주 기준은 지난 4주 동안 그러니까 이력서를 한 번이라도 냈냐, 취직하려 노력했냐,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중에 실망 실업자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 경제활동이고 싶은데 안 될 게 뻔하니까 그냥 지레 포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은 5주 전까지는 열심히 원서 내고 있었는데 자꾸 안 돼가지고 몰라 이러고 안 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제 보완 지표들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 얘기도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보완 지표를 다시 잡으면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2005년의 실업률은 전체 인구가 4,800만 명에서 15세 이상, 즉 그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가 3,800만 명이고, 그 중에 경제활동 인구는 2,30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는 1,400만 명, 다시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가 2,200만 명, 나머지 800만 명이 실업자. 이렇게 통계가 잡혀서 실업률은 이 중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이걸 분모로 삼고 실업자를 분자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분모를 예로 잡고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잡는 거죠. 얘를 분자, 얘를 분모로 잡으면 62%가 나오고, 고용률도 있어요. 고용률은 C와 A를 잡는 겁니다. 취업자랑 A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D와 B를 잡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을 가장 많이 쓰지만 이 두 지표는 문제가 있어요. 요 경계가 애매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뭐였어요? 취업하고자 하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취업하고자 했어?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도 애매합니다. 요 경계도 애매하고 요 경계도 애매해서 분자 분모가 다 애매하니까 좀 많이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그걸 보완하는 게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거예요. 일단 고용률 같은 경우는 이게 그나마 좀 그 해석의 여지가 가장 좁은 명확한 편인데, 왜냐하면 15세 이상 인구를 추리는 건 되게 쉬운 일이죠. 나이를 세면 되잖아요. 명확하지. C는 취업자죠. 취업 상태를 파악하는 게 실업 상태 파악한 것보다 조금 더 명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랑 A를 잡아서 고용률을 보조 지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 타겟팅을 하기도 해요. 실업률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 중간쯤 되는, B는 애매하지만 A를 잡는, A와 B의 이제 비율을 보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 비경제활동 인구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대안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실업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구별 모호하다는 얘기는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가 원래 일주 기준이었어요. 지난주에 경제활동, 구직활동 했니? 너무 가혹하잖아요. 내가 이력서 100장 넣다가 쉴 수도 있잖아. 그때 통계조사 왔어. 일주 전에 안 했는데요. 2주 전까지는 되게 했는데 해도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주로 이제 완화한 거죠. 더 잘 포착하게. 그럼 이런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실업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2005년부터는 실업자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일주 기준도 하고 사주 기준도 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시결을 넓게 잡는 게 중요하다. 뭐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실업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주 기준을 2005년 이후에도 계속 써야지 일관성 있는 통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현재 실업률 현황, 실질적 현황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2005년부터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일관성을 위해서 두 가지 기준 모두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2005년에 정부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통계 지표는 되게 위험해요.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바뀔 때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의 사각지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크게 두 부류가 심각한데, 취업하고자 했으나 취업이 안 될 게 뻔해서 구직 활동조차 사실상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취업할 게 가능성이 확실하면 바로 취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실망 실업자라고 부르고요. 과소노동 인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이 아니야. 노동에 부를 수 너무 조금 일하는 거예요. 그 노동 인구로 잡힐 정도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걸로 벌이가 안 되는 과소노동 인구들이 둘 다 실업률을 잘못 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아까 D랑 B의 경계 부분의 문제예요. 그 실업률은 크게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 경기적 실업이 가장 거시적으로 중요한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은 말 그대로 경기와 관련된 그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호황일 때는 줄어들고 불황일 때 늘어나는 형태의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책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그게 정부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걸 스테빌라이징 팔러시, 즉 단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영원히 줄이거나 이런 건 힘들어요. 그거는 경제 구조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수식 없이 실업이라고 부르면 이 경기적 실업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특히 거시경제학에서는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의 실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언제나 사람들은 이직하기 마련이니까 이직하는 중간에 실업 상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측정될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측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경기적 이유로 취업한다기보다는 그냥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이다 라고 해서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경제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정하다 보면 이런 성격의 실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지만. 하지만 이것도 줄이려면 줄일 수 있죠. 직업 알선 장치나 고용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직장을 그 텀없이 바로 옮길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구조적 실업도 있어요. 경제 구조 변화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업군이 갑자기 대량 실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안경 가공업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난시나 근시 정도만 넣으면 컴퓨터 깎아주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엔 손으로 깎았어요. 그 연마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한 사람은 그 컴퓨터 기계 도입으로 실업이 되죠. 그런 게 이제 경제 구조 변화로 나타난 실업입니다.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업종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인력 재훈련이나 장기적 구조 등에 대비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보면 이런 뭐 노동부 환급과정 국비가 지원된다 이런 거 엄청 선전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런 뭔가 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한 실업에 대응하는 걸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위협받고 있는 직장은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한 뭐 운전업 같은 게 이제 그 예가 될 수 있죠. 택배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초장기적으로는 꽤나 위태로운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언제나 예측과는 다르게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100% 대응은 할 수 없어요. 특히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업은 어쩔 수 없는 실업이라고 해서 자연 실업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완전 고용이라 우리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사가 나온다면 그때 실제 실업률은 0%란 뜻이 아니라 우리 삼촌 분명히 실업자인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같은 어쩔 수 없는 실업률은 완전 실업률에서 그 카운트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그 뜻에서. 이것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나중에 부를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경기적인 실업률을 보면 언제나 경제 성장이 좋으면 실업률은 낮은 경향이 있고요. 그렇긴 한데 간혹 경제 구조가 체계적으로 변하면서 성장은 하고 있는데 분명히 GDP 성장은 꽤 좋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 좋은 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고용되는 양, 즉 실업 지표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해요. 혹은 고용 없는 경기 회복.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장 원천인 기술 발전, 그러니까 기술 발전 혹은 경기 회복을 추동하고 있는 부문의 성격이, 고용과 관련된 성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근의 경기 성장은 반도체 부분이 주도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을 어치의 부가가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고용되는 사람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일종의 고용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낮은 산업이에요. 정유 산업이나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100억, 매출 100억당 고용된 사람 수가 되게 적습니다. 그런 게 많은 산업들은 자동차나 선박 같은 산업들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산업들은 지금 전망이 썩 안 좋거든요. 지금 그 경기 회복에도 큰 영향 추동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그 평균 성장률, 가로치기 평균 성장률이고요. 0보다 아래라는 거는 네거티브 성장을 했다는 거죠. 되게 안 좋은 일인데 이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찍히지 않고 대부분 포지티브 성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5는 이제 전체 성장률, 전체 평균 성장이 3.5 정도라는 거고, 그래서 얘보다 왼쪽에 있으면 불경기적 상황인 거고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호경기적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로축은 실업률의 변화니까 이쪽은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쪽은 줄어든다는 뜻이죠. 보시면 꽤 깔끔한 네거티브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왼쪽에 있을수록 실업률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GDP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을수록 실업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상급 수업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물가 인플레이션. 아까 물가 얘기는 조금 했었죠. 얘도 대놓고 생각해 보면 좀 골치 아픈 지표입니다. 물가라 프라이스 레벨. 물건의 가격 수준이라는 건데, 이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통칭해서 하나의 숫자로 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물건마다 가격이 다 5%씩 상승하면 문제가 없죠. 실제로 안 그렇죠. 심하게는 어떤 상품들은 가격이 올라가고요. 어떤 상품들은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합계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짜장면과 하드디스크만 있는 경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이 3,000원에서 4,000원 올랐어. 하드디스크는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1,000원 오르고 5만 원 내려갔으니까 49,000원 내려갔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뭔가를 해야겠죠. 여기 작업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상품마다 가격 변동한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걸 집계할 필요는 있다. 어떻게 집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각 상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GDP에 차지한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짜장면은 1%면 가중치를 그에 합당하게 주는 거고, 하드디스크는 0.5%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가중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가중치가 있어요. 이렇게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그러니까 먹는 것들은 가중치가 1000분의 139, 그러니까 13.9% 정도 차지하는 거고, 다시 이게 또 세부적으로 막 갈려요. 그 안에서 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래서 400, 600 품목까지 또 나뉘어집니다. 세부적으로는. 이건 대분류예요. 주택 수도 변기, 그러니까 주거랑 관련된 거는 17.3%, 교통 11.1%, 교육은 10.3%, 음식물 및 숙박 12.1%, 이런 식으로 나뉘고, 그 비중 각각의 지표도 달라요. 근데 이 가중치를 해서 더하면 총지표가 나오는 거죠. 총지수. 그래서 2010년 기준, 5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0505가 기준년이거든요. 2010년 기준년으로 봤을 때는 4% 늘었고요. 물가가. 이건 좀 덜 늘었죠. 한 2% 늘었으나 1.1, 2% 정도 늘은 거고, 이거는 좀 덜 늘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물가 지수가 좀 덜 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품목별 거래량은 국가마다 다 달라요.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짜장면이 잡힐 겁니다. 아마 주요 음식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미국에서 안 잡히겠죠? 미국에서는 뭔가 잡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다르게 잡히고요. 그것이 나중에 국가별 물가 비교를 하는데 근원적인 장벽으로 작동할 겁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 CPI는 그렇게 집계한 이 그 기준치의 그 테마에 따라서 소비자를 기준으로 한 프라이스 인덱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PI는 물가지수란 뜻이고 C는 컨슈머란 뜻이에요. 미국의 1913년부터 2013년까지 100년 동안의 CPI를 보시면 낮아질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쭉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거 늘어나다가 완만하게 증가네라고 보시면 정말 큰일 나는 게 세로가 로그 CPI라는 거.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지수 그래프는 로그를 안 씌우면 니은자, 영니은자로 나와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 그냥 이쪽 가서 확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를 씌워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시기에 뭔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겠죠? 이 시기 어떤 시기예요? 대공황 시기입니다. 20세기 초반 대공황 시기고, 이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거시경제학이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 다음에는 이제 대공황급의 이벤트는 별로 없어 보이고 쭉쭉 성장해 나간 게 보이죠. 물론 대소사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다 로그가 씌워져서 다 묻혔습니다. 그래서 기준년을 100으로 두고 기준년에 대해서 물가지수를 계속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기준년인데 2003년에 물가지수가 110이면 이건 2000년에 비해서는 10% 상승한 거고, 평균을 내려면 다시 이거 3년 동안 110이 된 거니까 그걸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복리식으로 상승한 걸로 치면 단순히 10%를 3으로 나누면 안 된다 정도는 이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10%고 3년 정도가 되면 나눠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연간 3% 정도로 상승했다고 봐도 심각하게 틀리진 않아요. 그것을 피셔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가중치는 뭐 아시겠지만 가중치가 존재하면 분모에 가중치 합을 두고 그다음에 웨이트를 줄 때 값에다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해주는 것을 가중평균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CPI나 여러 가지 프라이스 인덱스를 쓸 때 그 마켓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가중치로 해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러면 된 거냐? 아까도 말했듯이 두 나라의 물가지수는 근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두 나라의 물가지수가 둘 다 100이었다 110이 됐다도 쳐요. 그럼 야, 물가가 똑같이 올랐구나. 그럼 여기서 지금 자전거가 이만큼 가격 올랐으니까 저기 나라 자전거도 이만큼 올랐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중평균이 똑같이 100에서 110이 변했다고 할지라도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고 아마도 내용이 완전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대체로 관찰을 해보면 멀쩡한 나라들은, 그러니까 큰 경제 위기나 이변이 없는 국가들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는 계속 값이 올라가요. 그런 경향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런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를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처럼 물가 지수도 성장률을 구할 수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나와요. 그리고 이 물가지수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값이 나오는데 이게 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나중에 물가지수 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짱짱짱 넘어가고, 보시면 이건 세 가지 물가지표거든요. 이건 CP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물가지수고,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고, GDP 디플레이터는 좀 종합적인 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가 약간씩 포커스를 맞춘 게 달라서 실제로 보시면 좀 다릅니다. 일단 PPI가 좀 더 변동폭이 큰 경향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CPI에 비해서. 이거는 PPI는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 간 거래에 대한 물가 지표라서 기업들은 뭐가 안 되겠으면 그냥 생산 중지할 수도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근데 CPI 같은 경우 가게는 소비를 중단할 수가 없죠. 야, 내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반년 동안 밥을 먹지 말아야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옷을 입지 말아야겠다. 뭐 아니면 화장실에 가지 말아야겠다. 할 수는 없으니까 소비는 네거티브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둔해요. 그 시장에 대응한 정도가. PPI는 되게 예민합니다. 안 되면 폐업해버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반영이 된 거죠. 물가지수 되게 많은데 다 넘어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자, 마침 또 딱 맞춰서 끝날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장기 경제 성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경제 성장 슬라이드 이미 올라와 있죠? 블랙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